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펌 법무법인 정필의 김명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전처분, 즉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잘 따라오셔서 부동산 분쟁 해결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보전처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가장 처음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보전처분이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뭐예요? 이런 질문인데요. 그만큼 다들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말은 많이들 하시지만 그 개념은 낯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소송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나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대비를 해서 미리 법원이 잠정적으로 명하는 처분입니다. 법률 용어들이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승소 판결이 나기까지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해두는 작은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놔라 라는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이 정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가 걸립니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까지 해서 다퉈서 승소가 됐는데 그 중간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임차인이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승소가 확정이 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발생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의뢰인으로서는 허망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피고가 나중에 패소됐을 때 이전에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설사 빼돌리더라도 그 재산을 무사히 집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재산을 묶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전처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먼저 가압류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소송과 같이 돈을, 즉 금전채권을 청구할 때 할 수 있는 보전처분입니다. 임대료를 청구하는 경우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 라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동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돈을 갚아라 라는 것도 하나의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이런 소송들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불법행위를 했으니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라 라는 것도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미리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을 달라는 소송을 할 때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그 중간에 재산을 빼돌려 버리면 결과가 허망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두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입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은 다양합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고 채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재산, 즉 유체동산을 가압류를 할 수도 있죠. 그 대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가압류의 기본 개념은 금전채권을 청구할 때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가처분은 가압류와는 달리 금전채권, 즉 돈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 외의 다른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리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이 바로 가처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돈이 아닌 권리관계는 대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과 다투는 목적물 그 자체에 대해서 가처분을 걸 수 있는 경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의 차임을 연체를 했고 그러면은 이 계약 관계를 해제를 할 수가 있겠죠. 너 여기서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실무상으로도 많은 임차인분들이 이때 바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해야 그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지를 않으시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게 명도소송이죠.
여기에서 나가라 라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내 상가를 나에게 돌려주고 당신은 나가라 라는 소송을 했는데, 만약 명도소송 중간에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거기서 짐을 빼고 제3의 자에게 이 건물을 점유를 이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는 경우겠죠. 왜냐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건 건물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는 발생을 하고, 자, 임대인 A가 임차인 B와 소송을 했습니다. 명도 소송을 해서 임대인 A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승소 판결문을 들고 집행을 하러 상가에 갔습니다. 자, 나는 이제 판결문이 있으니까 나가라, 내 건물을 돌려달라 라고 했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B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인 C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은 당연히 이러겠죠. 자, 여기 판결문을 봐라. 이 건물을 돌려달라고 내가 판결을 받았다. 근데 C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 판결문은 A와 B 사이의 판결문이지 나 C의 이름은 없잖아요. 나는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소송과 법은 상당히 이런 냉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A는 C를 상대방으로 해서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A와 C 사이의 명도소송에서 또다시 승소를 해야 B가 아닌 C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즉, 이 경우에 A는 B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내 상가를 돌려달라, 내 상가에 대한 명도를 하라 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아닌 권리이지만 그 다른 권리를 행사할 때 미리 해야 되는 가처분이 있는데요.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설사 실제적으로는 B가 C에게 소송 도중에 점유를 이전을 해버리더라도 A는 이 명도소송에서의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집행을 무사히 완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가처분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이 가처분은 지금의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하는 가처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대체 임시의 지위가 뭐고 위험한 상황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이해를 잘 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파트 관리단 분쟁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벌어지는 상황 중 하나가 명예훼손의 상황입니다. 자, 아파트 관리단에서 A가 B를 여기에서 축출시키고 아파트의 여론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A가 B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나쁜 행동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 중요한 직을 맡기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명예훼손은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아파트 게시판에 올릴 수도 있고 그 지역에 굉장히 막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는 맘카페 같은 곳에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A가 그런 행동을 하면 B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허위의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인 B는 A에게 나한테 이렇게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라. 민사소송으로 돈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책임을 지게 하든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토해내게 하든 어쨌거나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이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미 한 번 퍼진 소문은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다녀도 그 소문의 진위를 변별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미 땅에 떨어진 명예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입니다. 자,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고 물리는 관계예요. 누군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명예훼손이지만 누군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명예훼손으로 판명이 된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러한 행위가 방치가 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침해를 일단은 중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하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을 청구할 때,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를 청구할 때 하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을 꼭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보전처분들은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전처분의 상대방, 즉 피고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전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인용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을 해야 되고, 그 요건을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오케이 됐을 때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요건으로 첫 번째 요건은 피보전 권리의 존재, 두 번째 요건은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보전 권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가압류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금전 채권이 있어야 하고,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전 채권 이외의 다른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이런 권리가 실제하지 않는데도 보복을 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보전 처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피보전 권리의 존재라는 요건에서 탈락을 해서 이 보전 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겠죠. 다음 요건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간단히 말해 보전 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이 보전 처분을 내려주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지금 보전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피보전 권리의 존재나 보전의 필요성은 그때그때 사건마다 사실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사건은 많은데 똑같은 사건은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때그때마다 이 사건을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에 맞는 요건들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내가 주장해야 되는 권리가 있을 때 일단은 보전 처분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보전 처분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 효용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소송은 보전 처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소송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보전 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보전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소송 시작 이전에 미리 판단을 하고, 필요한 보전 처분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소송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 처분을 할 때 생각보다 이 보전 처분, 즉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게 신청만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거나 일주일 안에 이 결과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요건을 그때그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않으면 기각되는 경우도 많고, 기간도 한 달에서 3달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준비를 해서 법률 자문을 얻어서 보전 처분을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보전 처분을 할 때 고려하셔야 될 거는 공탁금인데요. 대여금 소송을 하기 전에 보전 처분으로 상대방의 계좌를 가압류를 했는데, 그런데 이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피고가 계좌가 가압류가 되면 이 피해가 크니까 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그 금액 상당의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고는 최소한 자기가 지출한 공탁금의 은행이자 상당액의 손해는 보게 되겠죠. 이런 피고가 입을 수 있는 예측 못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걸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탁금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걸 수도 있고 현금 공탁으로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재판부가 사실 판단을 해서 현금을 해라 혹은 증권으로 해라 이렇게 결정문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차이가 좀 발생을 해요. 누구나 현금을 공탁으로 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공탁을 최소화하거나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전 처분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 기술적인 면이 많아서 오히려 권리 주장을 하는 본안 소송보다 더 당사자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 그리고 어이없는 실수로 기각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시작 이전에 법률 자문을 적절히 얻으셔서 이 보전 처분을 먼저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해서 승소가 됐을 경우를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보전 처분을 하시는 것이 본안 소송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의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전 처분을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보전 처분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필의 김명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적절하고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